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모처럼 휴일이라 집에서 쉬다가 우연히 사연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정말 세상 별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직접 겪은 일들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 이야기 보따리도 이곳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말과 연초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저는 12월 열심히 일하고 1월에 남편과 겨울 춘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춘천에 시숙과 이혼한 형님이 가게를 하나 오픈했거든요. 사실 오픈한 지는 꽤 됐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제주도로 겨울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여행 가는 김에 형님도 만나려고 춘천으로 변경했어요. 사실 저는 이혼한 형님과는 언니 동생 하면서 둘도 없는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형님 가게에 왜 남편이랑 가냐면요. 지금부터 제 사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까지 이혼한 형수랑 거리낌 없이 얼굴 보고 지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사자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사연 보내도 되냐고 언니한테 전화로 허락도 받았습니다. 언니가 오히려 자기 대신 속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떠오르는 대로 차근차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지만 결혼 전에는 명품 매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직원과 고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는 열심히 저를 꾸몄습니다. 어려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휴일에 무작정 쇼핑으로 소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달리 어릴 때의 저는 경제관념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성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다가오는 남자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호기심은 있었는데 일하느라 지쳐서 연애 따위 꿈도 못 꿨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저는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아무리 바빠도 연애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만나서 사랑을 배웠고 시댁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법도 남편과 연애하면서 습관을 들였죠.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잔뜩 긴장해서 몸이 굳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비시모가 엄청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이내 안 좋은 말들을 쏘아붙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나, 누가 어머님이야? 말 조심해요, 아가씨. 이놈아, 넌 하다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애 꼬셔서 집에까지 데리고 오냐? 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여자의 얼굴이면 다 되는 거야? 아니 조건 같은 건 따질 생각이 없는 거냐? 결혼이 애들 장난이냔 말이야. 아이고 데리고 온 여자의 수 좀 봐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구만. 겉이 화려하면 못하냐? 아무리 그래도 속은 못 바꾸지. 어머니, 그래도 처음 보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윤진이는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거라고요.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어른 처음 만나는 날에 저렇게 과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난 저 아가씨 어디 TV쇼에 출연하러 온 줄 알았다.
화장은 또 얼마나 짙은지. 으유. 난 너 몇 년 잠잠하다가 결혼하래 데리고 온 데서 이제야 네가 정신 차렸나 싶어서 잔뜩 기대했어. 근데 어디 저런 인물을 데리고 와? 감히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한 줄 알아? 그리고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여자애가 뭣도 모르고 저렇게 과하게 꾸몄으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으이그 속 터져. 아이고 내 팔자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꾸몄나 봐요. 다음에는 꼭 단정히 오겠습니다. 어머 아가씨,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라니까요. 내 아들이랑 얼마나 만나다 헤어질진 모르겠지만요. 아가씨랑 나 사이에는 다음은 없네요. 그러니까 험한 꼴 더 당하지 말고 돌아가요. 저는 그때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편과 학력 차이도 나고 모든 면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져 저도 모르게 겉모습을 과하게 꾸몄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것 같은 남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보고 겉모습 때문에 예비 시모의 미움을 사버리고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예비 시모가 반대하니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던 제 남편은 뜻밖에도 다 본인이 부족해서 제가 심하게 욕먹는 거라며 울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해.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엄마한테 그런 모진 말 듣게 해서 내가 미안해 윤진아. 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 저렇게 화난 건 너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고 다닌 행동들 때문에 그래. 남편은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연애 경험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는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몰랐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예비 시모가 노발대발하자 그제서야 제게 울며 자세한 내막을 털어놓는 겁니다. 남편은 집이 꽤 살았어서 백수로 오래 지내며 시부모 돈 펑펑 쓰면서 많이 놀러 다녔대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남들보다 늦게 자리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남편을 늘 한심하게 바라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 나름대로의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는 늘 바람을 폈고 그는 엄마가 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더 사랑을 안 믿고 여자도 막 만나고 다녔다 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 거죠. 시부가 너무 미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복수가 인생 막 살고 돈 막 쓰는 거라 생각해서 아주 철없이 놀고 먹었다네요. 그때 치기 어린 남편이 엄마의 아픔까지 신경 쓸 여를이 없었던 거죠. 시모는 네 아빠처럼 넌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며 남편을 언제나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시모에게 제발 형 하는 행동 반만 닮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합니다. 그러다 시부가 돌아가고 나서야 정신 차린 남편은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죠. 처음 시숙을 봤을 때는 남편이랑 정반대의 이미지라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은 얼굴에도 조금 장난기가 서려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숙은 얼굴부터 차림새 전부 점잖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직접 겪어보니 전혀 그렇지는 않더군요. 시숙은 겉모습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형님만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 둘이 알아서 해보라고 시모가 내쳤지만 남편과 저는 허락을 받고 싶어서 시모에게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처음 형님과 마주했어요. 형수님 계셨네요? 형이랑 같이 왔어요? 도련님 오셨어요? 형은 아직 회사에 있고 어머님은 지금 잠시 통화하러 방에 들어가셨어요. 밥 먹으러 놀러 오라고 해서 잠깐 혼자 놀러 왔는데 혹시
도련님 여자친구 윤진 씨라고 했죠? 어머, 반가워요.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처음 만나네요. 어쩜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도련님이 첫눈에 반할 만한데요? 형수는 또 부끄럽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냐? 재혁이 너 또 언제 온 거야? 만나기 싫다는데 넌 왜 자꾸 내 집에 저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거냐?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진짜 왜 그래요? 끝까지 반대한다 하셔도 저희 결혼할 거예요. 그럼 내 허락 없이 하면 둘이 결혼하면 될걸. 이렇게 찾아와서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야? 네 형수 모처럼 나 만나러 집에 왔는데 너랑 네 여자친구가 우리 시간 다 망치는구나.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도련님도 얼른 장가가야 하잖아요. 저는 도련님 여자친구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요. 아가, 저놈 편 들어주지 마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너 저번에 먹고 싶다한 오이소박이 내가 해놨으니까 쟤들 보내고 얼른 누룽지 끓여서 우리끼리 먹자. 첫째 며느리에게 알콩달콩 귓속말 하는 예비시무를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미움받는 입장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형님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그럼 다 같이 먹어요, 어머님. 윤진 씨, 도련님, 아직 밥 안 먹었죠? 아니, 얘는 우리끼리 먹자니까 그러네. 에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머님 오이소박이에 저 엄청 자부심 있잖아요. 저만 그 맛 알기는 아깝죠. 그리고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둘 다 안 먹었으면 다 같이 한술 뜨던지. 네,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러네. 에이, 어머님, 그럼 윤진 씨가 부를 만한 호칭이 없는데요. 어머님한테 언니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아이고, 넌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첫째 너 때문에 웃는다. 어머님, 누룽지는 제가 끓일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모두에게 밝게 웃어 보이는 형님의 첫인상은 화장기는 없었지만 반짝거리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꾸미기 좋아했던 저는 형님의 모습을 롤모델 삼아 거칠애를 전부 포기하고 수수하고 아주 검소하게 다녔습니다. 저도 화장빨 말고 저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점점 바뀌어가는 제 겉모습에 예비 시모의 눈초리도 점점 부드럽게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기어코 노력한 끝에 점수를 딸 수 있었고 결혼 허락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 축복을 받는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냐며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조언을 넘어서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어울려 놀았던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고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때 제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도 곁에 남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또 구박받을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어디 가서 못 만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만 예뻐하고 저를 구박하고 차별하는 시모의 행동 때문에 자연스레 저는 형님을 질투하는 감정도 생겼고 속으로 형님을 조금 미워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참 제 마음대로 형님을 롤모델 삼았다가 또 미워하고 저 혼자 참 북치고 장구 많이 쳤네요. 그러다 제 질투심은 또 어떤 계기로 사라졌어요.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만큼은 시모에게 형님보다 더 예쁨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몇 년 일찍 시집 온 형님이 일을 잘했죠. 음식 장만하는데
형님은 익숙하게 시모를 돕는데 저는 느리고 서투른 칼질도 모자라 음식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아유, 둘째, 너는 살면서 요리랑 아예 담 쌓고 지냈니? 난 며느리 한 명 더 생겨서 이번 명절은 좀 수월하게 지나가나 했다. 그런데 어째 너 실수 수습하느라 우리가 더 힘들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배우면 금방 늘지 않을까요?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참나 말이나 못하면. 지금부터 둘째 너는 시키는 일만 해라. 괜히 혼자 설치다가 사고치지 말고. 네. 아니면 동서 잠깐 방에 가서 좀 쉬다 올래? 방에서 쉬고 오라는 형님의 말에 속으로 꽤나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그 상황에서 배척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뭐 첫째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아가, 항상 나랑 둘이 하다가 한 명 더 끼니까 도리어 정신이 없지? 예, 나머지는 나랑 첫째가 마무리할 테니 넌 방에 들어가 있어라. 차라리 그게 더 도움되겠다. 지금은 뭐 정신 사나워서 원.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동서 백화점에서 종일 구두 신고 힘들게 일하니까 오늘만큼은 좀 쉬었으면 해서요. 들어보니까 이번 주 내내 일했는데 오늘 하루 딱 쉬고 내일 또 출근한대요. 어머님이랑 저는 워낙 해왔던 거라 손에 익었는데 아직 동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님, 저는 걸핏하면 혼자 열등감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형님의 눈빛과 말은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런 거라면 형님, 어머님, 저 이제 실수 안 할게요. 간단한 거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만 가서 어떻게 쉬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혼자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 이거사. 그럼 사고 치지 말고 지금부터 딱 하라는 것만 해라. 알겠냐? 네. 잘해내고 싶었지만 참 야속하게도 저는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계속 났고 결국 시모가 아끼는 그릇을 놓쳐 깨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찡그랑하는 소리에 시모는 참을 대로 참았다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정말 오늘 와서 사고만 치고 한 게 뭐가 있냐? 그거 첫째가 선물해준 비싼 접시야. 너 이 귀한 접시 어떡할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넌 어디 네 형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라. 내가 업고 다니지. 어휴, 어쩜 그렇게 죄다 엉성하니? 속 터진다 정말. 어머님, 일단 위험하니까 방에 잠깐 들어가세요. 저랑 동서가 바닥부터 치울게요. 시모에게 혼나니까 놀라서 손은 더 말이 안 듣더라고요. 깨진 접시 조각을 맨손으로 치우려는데 형님은 바로 제 손을 저지하고 고무장갑을 끼곤 저 대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동서, 그러다 예쁜 손 다쳐. 내가 할 테니까 잠시 앉아 있어. 죄송해요, 형님. 청소 후에 형님은 다 같이 마실 수 있게 차를 우리더니 시모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놀라서 몸이 굳었을까 봐요. 아가, 역시 너는 센스가 타고났구나. 에이, 어머님, 혹시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자꾸 저 띄워주시면 저 동서 보기 창피해요. 형님이 배시시 웃자 시모는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차만 홀짝이고 있었죠. 어머, 아유,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 잠시 망각했어. 그래, 너에 비해 둘째는 양반이구나. 둘째 너 지금 손 빠르고 꼼꼼한 네 형님이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어땠는 줄 아니? 글쎄, 자기가 음식 혼자 다 하겠다고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하길래 믿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글쎄 해 떨어질 때까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단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잠들어서 음식을 하나도 못했대. 아이고 배꼽이야. 정말 형님이요? 그래. 네 형님이 그랬어. 그래놓고 지도 놀랐는지 내 불호령에 벌떡 일어나서는 이제라도 빨리 해보겠다면서
잠결에 기름이라고 식초를 후라이팬에 냅다 둘러서 후라이팬에 불을 냈지 뭐냐. 그래서 불이 쉽게 안 꺼져서 주방에 소화기 뿌리고 난리 났었죠. 어머님, 그때 저한테도 아까처럼 말씀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너 그거 내가 아끼는 후라이팬인데 어쩔 거냐? 하셨잖아요. 아까 동서 보는데 저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그랬었지. 너 정말 손 많이 갔어. 저 혼나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신나서 형님의 실수 에피소드를 말하는 시모와 맞장구 치며 웃는 형님을 보면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더군요. 형님이 일부러 저 덜 혼나게끔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혼날 때도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도 받고 점점 살림에 익숙해지고 시댁 식구들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의 불호령은 점점 사라졌고 저도 둘째 며느리로서 예쁨을 받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시모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시모가 그때 심하게 다쳐서 저와 남편도 물론 많이 슬퍼했는데요. 시모 교통사고 소식에 저희 부부와 시숙보다 형님이 더 많이 울었고 울다 실신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저는 쓰러진 형님을 챙겼고 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자마자 시모를 간병할 준비를 하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효자인 줄 알았던 시숙은 잠깐 얼굴을 비추고 병원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무심한 아들을 대신하듯 중환자실 면회 때 그 잠깐에도 따뜻한 물수건을 미리 준비해서 시모 얼굴과 손, 발을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형님을 보고 또 한 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시모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며 짧은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발바닥을 열심히 주물렀죠. 그 사랑 덕분인지 시모는 회복이 빨랐고 의식을 차린 후 일반 병동에 옮겨졌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내가 너희한테 큰 빚을 졌구나. 빚이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도리를 한 거니까요. 어머님, 저희들 다 너무 걱정했는데 특히 형님이 어머님 정말 열심히 간호했어요. 첫째 아가도 둘째 아가도 다들 고맙구나. 그런데 재혁아, 네 형 재훈이는 어딨냐? 어머님, 그이는 일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안 보여서 하는 말이지 뭐. 엄마, 형 대신 내가 있잖아. 이제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이제 그럴 일 없을 거다.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고마워. 그나저나 재훈이도 얼굴 보고 싶었는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구나. 그때 형님은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웃어 보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눈치는 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턴 형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을 간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형님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희 남편도 일이 무척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종일 시모 병원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병원에 와도 남자니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시모는 화장실을 혼자 다닐 수 없어서 한동안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그런 시모의 기저귀를 남편이 직접 갈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로서 무능한 마음이 든다고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의 기저귀는 직접 못 갈아도 병원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서 작은 거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 떠오기, 손 발톱 깎아드리기, 다리 주물러드리기 등등 자질구레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죠. 그리고 남편은 잊지 않고 제게 고맙다고 표현도 잘해줬습니다. 여보, 백화점 일하느라 우리 엄마 신경 쓰느라 요즘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 정말 고마워. 나만 고생인가? 모두가 고생이지. 난 괜찮아. 그리고 형님이 거의 어머님 간병 다 하고 있잖아. 그나저나 형님 요즘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던데 걱정이야. 그럼 내일은 잠깐이라도 당신이 형수랑 몸보신할 겸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잠깐은 나 혼자 엄마 옆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보러 갔는데 시모는 갑자기 아들 낳아봤자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 소용없어. 나도 딸을 낳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 듣는 아들 섭섭하게 왜 그러셔?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아요? 이 여사 왜 이러실까? 우리 어머님 욕심 너무 많으시다. 이미 형님이랑 제가 딸이잖아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저와 남편의 노력에도 시모는 좀처럼 웃질 않았고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시모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과 근심이 얼굴 콧배기도 안 비추는 시숙 때문이란 걸 형님을 통해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까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둘인데 왜 아들은 하나냐고 했거든요. 그 말에 빈정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형이 병원에 잘 안 와요? 그때 한 번 오고 안 오네요. 그 사람이 내 말은 통 듣지를 않아서요. 혹시 서방님이 형한테 병원에 좀 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형수님, 혹시 형이랑 싸웠어요? 그게... 그럼 제가 형한테 직접 말해볼게요. 남편은 어떻게 시숙을 곧장 병원으로 불렀고 시모는 큰아들 오랜만에 보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어? 아이씨, 엄마, 아직도 소변줄 하고 있어요? 병실에 지린내가 진동하네. 저건 도대체 언제 떼는 건데? 그런데 시숙은 잠깐 왔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 말을 남기고 시숙은 인상을 팍 쓰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충격받은 듯한 시모의 얼굴 보고 제 남편은 오히려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너스레 떨었어요. 소변통 들고 비우고 온다 말하며 뒤따라 병실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소변통 비우고 형 찾아올게요. 바람핀 시부가 죽고 유산은 많이 남겼지만 그 돈으로 1인 병실 안 쓴다던 시모였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절대 1인실 아니면 2인실 해야 한다고 고집부려서 시모는 2인 병실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모가 다인실을 쓰고 있었으면 시숙의 망언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었을까 아찔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이지만 다른 환자도 있는 곳에서 큰아들한테 무시당한 시모가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놈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 어머님, 괜찮으세요? 좀 망할 놈의 자식이. 형님이 시모를 챙기는 사이 저는 혹시 몰라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형한테 반기를 드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소변통 든 저희 남편이 흥분해서 시숙이랑 싸우고 있었죠. 야, 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해? 형한테야? 너? 참나. 너 내가 경고하는데 위아래 구분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아, 넌 뭐 위아래가 있어서 아픈 엄마한테 지린내가 어쩌고 막말했냐? 이제 엄마 멀쩡해 보이니까 2인실 못 쓰게 해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간호사한테 당장 다인실로 옮겨달라 해. 노인네 저렇게 병원비 쓰는 만큼 나랑 네가 받을 유산 줄어드는 거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엄청난 말을 하면서도 변화 없는 시숙의 얼굴을 보니 꼭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형의 멱살까지 잡아버렸고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근데 이 자식이 이거 안 놔? 그런데 저보다 한 발 빨리 형님이 달려갔죠. 저희 남편이랑 금방이라도 치고 받고 싸우려는 시숙을 보고 일침을 가하는 형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잖아. 왜 서방님을 때리려고 해? 가족들 앞에서는 적어도 돈 욕심 티 안 낼 수 없어? 창피하다 정말. 형님의 말에 시숙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이 집안이랑 상관도 없는 게 어디서 질척거리고 있어? 저리 안 꺼져? 시숙의 말에 순간 남편과 저는 벙치고 말았고 다시 한번 다인실로 옮기라는 경고를 남기고 시숙이 사라지자 형님은 아이처럼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어떡해요, 서방님? 동서, 나 어떻게 살아 이제? 형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형수, 왜 그래요? 저놈, 아니, 형이 형수님한테 왜 저렇게 말해요? 서방님 형, 어떤 젊은 여자랑 바람났어요. 당장 이혼하재요. 네? 형님은 시숙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살뜰히 시모 병수발 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 펴놓고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시숙이었는데 형님은 아픈 시모 충격받을까봐 합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잠시 이혼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소송 이혼으로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요. 절대로 형한테 쉽게 이혼 도장 찍어주지 마요, 형수. 나 이제 어떡하죠? 며칠 전에 이미 찍었어요. 어머님한테 당장 말한다고 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네? 형수 바보예요? 바보냐고요? 분하긴 하지만 갑자기 이혼 사실 알려서 어머님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한 형님을 보고 저와 남편이 도리어 울먹였네요. 잠깐 울고는 다시 초연한 얼굴로 시모가 상처받는 건 싫다는 형님이었습니다. 아무리 합의 이혼은 했어도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어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 다 총동원해서 바람난 놈 엿먹어야죠. 제가 도울게요. 맞아요. 형님, 저도 남편 따라 뭐든 도울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착한 형님을 두고 바람이 나요? 고마워. 고마워요. 저희 부부는 형님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숙은 초스피드로 형님이랑 합의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숙이 직접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숙이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부부를 상간녀와 식사 자리에 불러냈거든요. 아니 젊은 여자랑 바람난 거 무슨 자랑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결혼식도 올린다 하더라고요. 뭐가 급한지 시숙은 벌써 혼인신고도 올렸고 요란하게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아무렇지 않게 저와 남편에게 해맑게 인사하는 상간녀 보고 저와 남편은 보란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줬습니다. 급한 일이라더니 이런 자리에 왜 불렀어? 결혼 전에 인사 나누려고 불렀지. 우리가 한가해 보이나 봐? 그리고 내가 왜 형 상간녀한테 인사까지 해야 하지? 네? 너 말 조심해. 내가 뭘? 듣는 귀들도 있는데 상간녀라니? 어머 아주버님, 상간녀를 상간녀라 하지. 그럼 뭐라 불러요? 재수씨. 언제는 그쪽이라더니 이제야 저를 재수씨라고 불러주시네요. 우린 보이는 그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아직도 계시는데 형은 뭔 생각으로 우릴 여기 부른 거야? 진짜 제정신 아니지? 삐딱하게 구는 것도 정도껏 해. 이제 가족이라곤 너랑 나랑 둘뿐인데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뭔 개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형제끼리 싸움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고 싶거든요. 물론
동서랑도 잘 지내고 싶고요. 우리 형님은 어머님 병원에 있는데 당신 지금 누구 보고 동서래? 진짜 뻔뻔하네. 상간녀 주제. 부부가 합심해서 적대적이네요. 자기야, 나 슬슬 화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일단 오늘 두 사람 부른 건 내 결혼식에 올 가족이 두 사람 뿐이잖아. 와서 자리 좀 채우라고. 형, 아까부터 왜 엄마 없는 사람 취급하냐니까? 그럼 노인네 소변줄 달고 결혼식 오라 해? 진짜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네요. 우리가 왜 참석해야 해요? 전 절대 그 결혼식 안 가요. 그럼 재수 씨는 오지 말던가요. 됐고, 야, 너만 와. 아니, 나한테 가족은 지금부터 형 제외하고 딱 세 사람이야. 엄마, 이 사람, 형수. 네가 엄마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나도 지금부터 너 없는 사람 취급해 줄게. 뭐라고? 안 그래도 상간녀 소송 들어와서 골치 아픈데 너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어머머, 여보, 아주버님 모르셨나 봐. 우리가 형님 도와서 소송한 건데 말이야. 뭐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자기야,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야? 아니, 있어봐봐 좀. 지금 재수 씨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그래, 내가 배신당한 불쌍한 형수님 도왔다. 형,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너 진짜 돌았냐? 형제지간 배신하고 남인 네 형수 도와주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알면 가만 계시겠냐? 정말 양심도 없다. 형수는 남인데도 아픈 우리 엄마, 자기 엄마처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 엄마가 형 너 바람난 거 알면 누구 편 들까? 너 정말? 아니, 동생이 저렇게 나대는데 자기는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상간녀는 씩씩거리더니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물을 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물잔을 낚아채서 먼저 상간녀에게 물을 뿌려줬습니다. 어디 감히 내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우리 형님 대신해서 머리채라도 쥐뜯어주고 싶은데요. 내 손 더럽히는 거 싫어서 손을 못 대겠네요. 냉수마 차렸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상간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시숙은 두고 보자며 같이 따라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할 치료를 다 끝낸 시모는 몸은 여전히 불편해서 한동안 요양병원으로 옮겨 지내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시숙은 이제 혼인신고도 해서 자기 부인은 따로 있으니 시모 옆에 있지 말라며 형님을 내쫓아버렸거든요. 상간녀 소송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없을 때는 간병인이 올 거예요. 간병인? 혹시 첫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진 형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형님을 걱정하는 시모에게 결국 저희 부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사실은요, 어머님.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있어 봐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시모는 온 가족을 시모의 요양병원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엔 시모에게도 인사를 시킬 생각인지 시숙이 재혼한 상간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그래, 장남 왔냐? 통 얼굴 보기 어렵구나.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쪽은 누구? 엄마 아픈 사이에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은 못 드려요. 부부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이혼도 합의해서 잘했고 저는 진짜 제 짝 만나서 재혼했어요. 시숙이 말을 워낙 청산유수처럼 해서 가만 들어보니 마치 본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듯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혼했다는 거냐?
예. 재혼도 그 사이 했고? 네. 결혼식은 좀 이따 올릴 건데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서야 새 부인 데리고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게 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 2억 정도 필요해요. 2억 달라는 말을 시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시숙을 보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게다가 시숙은 결혼식 비싼 호텔에서 해야 한다며 돈을 펑펑 쓰고 있었거든요. 사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숙은 바람피고 무리하게 재혼하느라 사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저희 부부와 달리 잠자코 듣던 시모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 죽고 나면 유산은 어떻게 할지 모두에게 말해주려고 오늘 불렀다. 내가 한 번도 돈 관련해서 따로 얘기한 적 없으니까 다들 궁금도 했겠지. 이번에 교통사고 나면서 깨달았어. 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이놈의 인생이야. 그래서 미리 내가 정리를 좀 하려 한다. 저는 그 순간 상간녀에게 해실거리며 웃는 시숙의 악마 같은 모습을 또 봐버렸습니다.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라고 눈이 없을까요? 그네, 넌 돈 얘기하니까 대놓고 좋아하는구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그냥 유산 나눠주면 재미없지. 아, 나도 보험은 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까지 나 보살필 놈한테 더 많이 줘야지. 안 그러냐? 그럼 이제 말해봐라. 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면 첫째, 둘째 중에 어느 집으로 가면 되냐? 그게... 시모의 말에 시숙은 머뭇거렸고 남편은 그런 시숙을 비웃었습니다. 엄마, 둘째 아들이 모실게요. 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자 시숙은 아니라며 장남이 모시겠다 소리쳤죠. 무슨 둘째 집에 가요? 엄마는 장남이 모셔야지.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말은 전혀 없었잖아. 난 싫어. 상간녀가 눈치 없이 시숙에게 칭얼거리자 시숙은 참지 않고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넌 좀 조용히 있어. 에휴, 젊은 아가씨가 아주 꽉 막혔네. 나도 태어나기 전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그럼 이제 내 수발은 아가씨가 될 건가? 재혼했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지금 내 상태는 알고 있고. 네? 수발이라뇨? 계속 간병이 쓰는 거 돈 아깝잖아. 내가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는데 요즘 통 화장실 가기 전에 지려서 기저귀를 다시 차고 있어. 그래도 소변줄 뗀 게 어디야? 기저귀 갈아주는 거 어렵지 않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차라리 간병인을 쓰세요. 얼굴 빨개진 상간녀가 머뭇거리며 못한다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쌍심지를 켜고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집에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못하겠고 병원 와서 내 기저귀 가는 거 겨우 그것도 못하겠어? 그럼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원래 내 큰며느리는 더한 것도 했는데 넌 왜 못해? 그럴 거면 너 왜 내 큰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야? 그러자 시숙은 귓속말로 상간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귓속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지만요. 아이씨, 말이라도 어떻게 잘해봐. 뭐라도 좀 해보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내가 더럽게 당신 엄마 기저귀를 갈아주냐고. 그러려고 내가 이 결혼한 줄 알아? 시숙은 뭐라도 하라고 눈치 주고 상간녀는 못 참겠는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깔깔깔 웃으면서 병실 침대 옆 쓰레기통에 있던 자기 기저귀를 꺼내 상간녀 얼굴에 던졌습니다. 더러워 진짜. 으, 아줌마 미쳤나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노막 났어요? 바람 피운 건 안 더럽고. 바람 아니거든요. 사랑한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이혼하고 만난 거라고요. 바람 핀 거 아니에요. 바람? 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넌 바람까지 펴놓고 조강지쳐 한 푼도 주지 않고 매정하게 내쫓아? 쓰레기 같던 네 애비도 그러지는 않았다. 바람은 밥 먹듯이 폈지만 돈은 나한테 다 남겼어, 이놈아. 네 애비보다 더한 악마 같은 놈아. 넌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내 며느리는 여전히 딱 2명이야. 지금 내 옆에 있는 둘째 며느리랑 지금 병실 들어오는 첫째 며느리. 그때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얼굴이 썩어가는 상간녀와 시숙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어라? 옆에 그 남잔 누구냐? 그새 남자도 생겼어? 웃기게도 주제에 형님 옆에 있는 남자를 은근히 신경 쓰는 시숙이었죠. 난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서 와라. 마침 타이밍 잘 맞게 왔어. 형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시모가 부른 변호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고. 땡땡동의 5층 건물은 둘째네 부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나는요? 큰아들은요? 변호사님, 제가 받을 건요? 현재 여사님께서 살고 있는 집 말고 따로 세주고 있는 지방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변호사가 뜸들이며 누구 줄지 말을 안 하니 시숙은 초조한 얼굴로 재촉하더군요. 일단 그 아파트 말고 첫째 아들분께는 통장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난 뒤에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받는데? 내 아들한테 미리 보여줘요. 네, 그럼 여기 통장. 변호사에게서 시숙이 화난 얼굴로 통장을 받아들고 상간녀랑 시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고작 200만 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숙이 당황하며 재차 금액 다시 확인해도 200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게 딱 네 놈이 받을 돈인데. 엄마, 200이 아니라 당장 2억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그 200만 원은 사실 병실에 지린내 난다며 병문안 못 오겠다던 그날 시숙이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했었던 돈이었어요. 이 집구석 별꼴이야 정말. 돈은 많대서 이혼남이랑 결혼했는데 사업은 오늘 내일 하고 받을 유산 많대서 기대했더만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혼해. 뭐? 잠깐 기다려봐. 뛰쳐나가는 상간녀의 세상 다 잃은 얼굴로 시숙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요. 아파트는 나 줄 거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놈한테 내가 왜 아파트를 줘? 저 여자랑 당장 이혼할 테니까 제발 제목 유산은 제대로 남겨줘요. 에이. 시모가 들은 척도 안 하자 시숙은 시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들 사업이라도 좀 도와줘요. 아까 말한 2억은 도와줄 거죠? 나 이러다 진짜 망해요. 2억? 2억이 누구 개 이름이냐? 맡겨놨어. 난 앞으로 나 먹고 살 돈이란 병원비밖에 없어 이제. 엄마. 변호사 선생님, 나 죽으면 작은 건물 말고도 나머지 남은 돈들이랑 내가 살던 집은 둘째한테 줄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아파트는요,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이미 난 네 조강지처한테 그 아파트 줘버렸는데 네가 이혼 안 했음 그 아파트 팔아서 같이 썼겠지. 멍청한 놈. 어디 지 아빠랑 똑같은 짓거리를 해? 꼴도 보기 싫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라고요? 야, 너 사실이야? 그런 걸 받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몰랐니? 탐낼 걸 탐내. 어머님이 나 평생 고생만 하고 불쌍하게 이혼당했다고 너 대신 위자료 챙겨주신 거거든? 어머니, 제발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참나, 이제 내 손 떠난 것들이다. 네 마누라한테 사과하고 빌어보던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증스러워. 형님은 펑펑 울고 있는 시숙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래, 때려. 에이, 마음 풀릴 때까지 차라리 날 때려. 넌 평생 반성해야 해. 근데 말야 어쩌지? 난 너랑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내 돈 나눠줄 생각도 없어. 지금껏 넌 네 생각만 해왔잖아. 나랑 내 아들은 손가락 빨고 살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버려놓고 잠 잘 오디? 그리고 너 어머님 병실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말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어? 가족들 먼저 버린 건 당신이야. 일어나. 이제 와서 불쌍한 척 거짓 눈물 흘리지 마. 그동안 엄마랑 형수한테 피눈물 나게 한 건 형이잖아. 시모는 끝까지 시숙을 외면했고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숙 멱살을 끌고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시모는 시숙이 사라지자마자 결국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아가, 이런 한심한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 뒤로 시숙은 가족들이 모두 외면하자 혼자 사업 살려보겠다고 무리하게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아등바등 사는 듯 했습니다. 대출금 갚는 것만 월 몇백이라서 남편에게 빌빌 기면서 한 번만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형에게 그러게 왜 똑바로 살지 않았느냐고 네 업보라며 절대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그렇게 대출까지 끌어다 썼지만 결국 사업도 망하고 빚만 가득한 폐인이 됐습니다. 상간녀는 당연히 시숙 버리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요. 잘못에 비해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긴 했지만 형님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멀끔하고 점잖아 보였던 시숙은 인생 쫄딱 망하고 고시원살이를 하고 있어요. 형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정엄마랑 춘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나서 아주 바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조카도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공부 잘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어머님 말대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고 저희 어머님은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숙은 어머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것에 아직도 앙심을 품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부모이고 핏줄인데 어쩜 이리 무정할까요? 그 뒤로 어머님 유산은 어머님이 말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형님은 그 아파트 팔아서 가게 여는데 조금 보탰고 나머지는 공부 잘하는 조카 나중에 유학 보내줄 거래요. 피 안 섞인 시모를 살뜰히 간병하고 의리 지켜서 결국 행복해진 저희 형님. 아직까지도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좀 무뚝뚝할지라도 바람만이라도 안 폈으면 시숙이 시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것도 아닐 것 같네요. 멍청하게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시숙 보면서 저희 남편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형을 절대 요만큼도 닮고 싶지 않다면서요. 절대 하늘은 손바닥으로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시숙과 형님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다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 했던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남편에게 제발 너라도 가정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원래도 착한 저희 남편은 시모의 마지막 말처럼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어머님도 상처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로 이혼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돌싱이에요. 저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짧았고 그걸 지금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한 번쯤 의심해봤다면, 아니, 남편의 폰이라도 한번 열어봤다면 저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한 적도 없었어요. 사랑이란 신뢰와 믿음만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믿는 순진한,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남편의 결혼이 순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결혼은 생각보다 험난했었어요. 저는 그리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시부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았고 특히 시모가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예의범절, 가문 이런 걸 따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평범하게 자란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당시에는 저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가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너 우리 집안의 제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긴 하니? 제사만 1년에 13개야. 그리고 집에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네가 거들어야 하고 걔가 우리 집 장손이라서 너는 맏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저희 집에서도 제사는 지냈었고 바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제사 준비한 적도 많았거든요. 또래보다는 그런 일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었으니 저도 그때는 자신감 넘치게 가능하다 말했었죠. 제 말에 시모가 한참을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좋다.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켜주마. 원래라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분가를 그렇게 원하니 내가 분가할 수 있도록 해주마. 대신 제사 행사에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해.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둘 가차없이 이혼시켜버릴 거야. 이때 느낀 감정은 마치 면접관을 앞에 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면접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시모의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모는 분가를 하는 저희의 신혼집 전세금을 모두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은 악몽의 시작이 되었죠. 시댁 재산은 생각보다 컸고 많았어요. 처음에 살짝 버벅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본래 하던 게 있으니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시모의 짜증 섞인 말만 들었어요. 넌 도대체 친정에서 배워온 게 뭐니? 어떻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시네. 이런 것도 모르는 애를 결혼시킬 배짱이 어딨어? 저의 실패나 서투름은 곧장 친정 부모님을 향한 모진말로 돌아왔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애 많이 썼어요. 2년 차에는 필사적이었던 만큼 더 잘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모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요. 네가 들어온 지 2년이 되는데 여태껏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준비를 다 해줘야 하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네가 준비도 하고 음식도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건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심오한 남편 때문이었어요. 노력은 어느새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한 걸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질책이 날아왔죠. 이 시기에 저는 채찍질만 당하는 말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까지 노력해야 하나, 언제쯤이면 며느리로 인정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게다가 시모의 동행이나 일 요구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시모가 한 달 용돈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고 시댁 일에 전념하라고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시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제가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전념했었죠. 제사나 행사만큼 많이 불렸던 건 손님들 대접할 때였어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니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항상 제가 불려가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어요. 제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3년 차쯤 됐을 때 시모는 손가락 하나, 턱짓 한 번으로 사람을 부려먹을 정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니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 나쁘게도 그때 알게 된 거죠. 남편의 화려한 이중 생활을.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절 부르지 않았고 남편과 바깥에서 식사도 했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둘이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과음을 했는지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온 폰이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주워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폰을 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폰을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귀찮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비밀로 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남편의 그런 말들 때문에 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날도 그냥 탁자 위에 놔둘 수도 있었던 폰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열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건 어째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의 폰을 열어 사진과 메시지, 카톡을 확인하고는 웃으며 폰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업무나 친구 연락만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내가 이 힘든 시집살이를 견딘다고 생각하며 폰을 내려두려다가 순간 폴더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플 하나에 눈이 갔어요. 그걸 누르지 말아야 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를 보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들과 약속 잡은 날을 확인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시모에게 불려서 시댁에 간 날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힘들어도 제사 준비, 음식 준비, 청소까지 식모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부들부들 떨며 혼자 소갈이 하던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날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죠. 나랑 이혼해줘. 자다 깬 남편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는 말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그런 제가 뜬금없이 앞뒤 다 잘라먹고 이혼하자니 남편이 당황할 수밖에요. 뜬금없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힘들어? 엄마가 괴롭혀? 지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시댁 문제를 들먹이는 남편을 보는데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더군요. 저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시댁 일 힘들지.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해냈는데?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 나 시댁에서 일하는 동안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크게 떠지더니 아차 싶은 표정이더군요. 자신의 외도가 들켰음에도 남편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치만 하늘에 맹세코 그 여자들한테 마음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다 그냥 노는 애들이야. 그냥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2번 볼 사이도 아니고 용건만 끝나면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랑은 다르지.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준 적 없고 몸은 줬다. 그러니 봐달라. 어디서 이런 미친 발상이 떠오르는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돌려서 나 까는 거니?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던진 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거야? 내가 받은 배신감, 내가 느낀 이 더러운 감정은 어쩌고. 당신이 그딴 식으로 가볍게 미친 소리 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진짜 당신뿐이라니까. 봐, 어떤 여자도 오래 만난 적 없어. 당신만큼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여자도 없고, 무엇보다 내 아내라는 자리에 당신보다 더 완벽한 여자도 없어. 그거면 되잖아. 솔직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서프라이즈도 자주 해줘. 당신 위해서 선물도 많이 해줘. 당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당신한테 오잖아.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난 정말로 당신뿐이야. 다른 여자들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그 여자들은 그냥 노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와 있는 동안만은 잘해줬으니 저도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의 사랑이 이런 가벼운 것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조차 생각 안 했을 거야. 서프라이즈, 선물을 많이 해주면 바람 펴도 되는 거야? 나하고 있는 시간에만 충실하면 내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한 거냐고. 여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 당신처럼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는 찾기 힘들잖아. 요즘에 누가 제사를 그만큼 지내고 시댁 일에 헌신을 다해? 어딜 찾아봐도 당신뿐이야. 당신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고.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시댁 일에 헌신할수록 제 지가 빵빵해지고 쉬는 날 많아지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남편놈도 역겨웠어요. 저를 시댁에 대한 방패로 세워두고 혼자 열심히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으니 말이죠.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말이 아니었어요. 됐어.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귀가 썩어가는 기분이야. 이혼해. 여보, 미안하다니까. 한 번이잖아. 딱 한 번 걸렸잖아. 그렇게 바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나도 반성할 기회를 줘. 몇 달간만이라도 유예를 줘. 그래야 내가 반성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딴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전혀 달래지지 않은 채였죠. 배신감과 분노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날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아가씨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보러 가는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 정도는 아가씨와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결국 불려가서 시모의 비서 노릇을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 내내 한숨만 나왔고 그 모습을 보던 시모가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한숨을 왜 그렇게 쉬어? 너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복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니? 네 복 날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 아들 복 날아가는 건 싫은데? 그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돈이 모자라? 설마 나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 마지막은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시모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이가 바람을 폈어요. 인터넷으로 여자 만나는 걸로. 뭐? 시모의 얼굴이 귀신같이 변하더군요. 시모는 교사를 했었던 터라 그런 일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시모가 완전 화내면서 남편을 불렀어요. 불려온 남편이 눈빛으로 제 탓을 하길래 저는 눈을 피했어요. 엄연히 잘못한 건 남편이니까요. 너 며느리 두고 바람 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만난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기는 여자 목록만도 여럿이야. 한 번만 만났겠지. 여러 명을 한 번씩 만났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할 거야?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남편의 푸념에 시모가 큰 소리 치더군요. 그만. 둘 다 어른을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네 행동에 이 엄마 아빠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자를 만날 거면 조용히 뒤탈 없는 여자로 만나. 너 때문에 아버지 사업에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주던 지원은 다 끊을 거다. 내 명의에 너희 신혼집이며 매달 주는 용돈이며 다 끊어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정리해. 혼내는 것도 참 시모답다 싶었어요. 부모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뒤탈 없는 여자를 만나라니. 이럴 땐 네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해라가 답이 아닌가요? 결국 남편은 제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 이혼해 달라고요. 필사적인 남편의 말에 딱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저녁 제게 핸드폰 검사를 받고 설정에 들어가 어플 다운받은 모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바람을 피지 않았고 집과 회사, 시댁을 드나들며 제 눈앞에 있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한 번 깨진 병은 붙인다 한들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에도 빈틈을 찾게 됐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의 바람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큰 제사를 끝낸 다음이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앉으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둘이 그 앞에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운을 떼더군요. 네 시아버지 1년 전에 다쳐서 병원 신세 진 거 기억하니? 네, 어머님.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 지금 집에서 지내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야 할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여태 나랑 네 신우가 움직이는 거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 신우도 결혼하고 나면 여기 못 올 거고 나도 늙어서 힘을 못 쓰니 네가 들어와서 네 시아버지 수발을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합가 이야기에다가 시부 수발까지 들라는 말에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그 집안의 제사와 행사만 도맡아 해도 일이 힘들고 바쁜데 그 와중에 아픈 시부 수발까지 지금의 스트레스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어요. 시모는 언제 어디서나 저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검사할 테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집에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놔둘 게 분명했죠.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면 병원을 다시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 지식도 없고 간병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태 잘 해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합가할 준비나 해.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네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짐을 빼야 너희 짐이 들어올 수 있고 전세도 계약이 종료되려면 3, 4개월 남았으니 그때까지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말하는 거다. 합가를 하던 하지 않던 나는 너희 신혼집 전세금은 뺄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확정 사항이니 그렇게 알고 정리해라. 완전 통보였어요. 마치 해고를 하는 것처럼 칼처럼 자르는 말투였죠.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합가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직장이랑 거리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요.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고 없으면 자전거라도 사서 끌고 다녀. 네 직장에서 우리 집까지 편도로 30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 큰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이면 오히려 짧은 시간 아니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뭐 해줄 건데요? 남편은 벌써부터 합가하고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부터 생각하고 있더군요. 우리 신혼집 전세자금 좀 나눠줄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줬던 것도 뺏을 거다. 그리고 매달 지원하던 건 그대로 줄 거야. 너희는 더 좋은 거 아니니? 돈 내던 거 안 나가고 받는 돈은 그대로잖니. 그리고 우리 죽으면 이 집 너희한테 그대로 상속될 거고 도대체 왜 싫은 건지 모르겠구나. 시모의 말은 구구절절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었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게 주어질 일의 크기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을 것이 뻔했기에 저의 마음속으로는 거의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남편과 상의해 볼까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전세금이 탐나서 그랬겠죠.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 시모의 합가를 거절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그때 남편이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였죠.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그대로 시내에 있기로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에 남편이 제 핸드백에 지갑을 넣어놓은 걸 깜빡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려고 다시 남편이 있던 곳으로 갔거든요. 그때 보게 됐어요. 상간녀를 말이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한두 번 만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번처럼 일회성인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친밀감이 생각 이상이라서 제 쪽이 더 당황했어요. 설마 하며 사람을 시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남편은 제가 조사한 기간 동안 몇 번이나 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시댁 일로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는 사이에 남편 놈은 또 저 몰래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여러 번을요.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감정들이 저를 삼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여자에게 나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도 순순히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제 남편이에요.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이대로 만나면 두 사람 불륜이고 당신 상간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헤어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나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와이프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 이야기만 믿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보세요.
당신 이대로 내 남편 만나면 상간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남의 남자 뺏어가고는 이렇게 뻔뻔할 만큼 당당해요. 불륜도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아무리 치장해도 당신이랑 남편 사이는 더러운 불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더럽다 더럽다 그러는데 그쪽이야말로 더 역겹지. 서류상으로만 아니지. 그 사람이 당신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그거 사랑 아니야.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거든? 시댁 지원 받으려면 완벽한 며느리가 필요하대서 들인 아내라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치장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누군데 지금 여기서 큰 소리야? 저는 그 이야기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어렴풋이, 아니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그럴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를 시댁에 보내놓고 시댁에 비위를 맞춰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용도, 그저 완벽한 며느리. 제 용도가 그것뿐이라면 제가 굳이 여기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상간녀 눈앞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로 나타났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번에 분명히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어디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당신은 완벽한 아내이자 우리 집 며느리였잖아.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도 나는 내 마음 속이는 일은 못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만남 지속한 거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욕도 안 나와. 네가 사람 새끼는 맞아? 짐승 같은 새끼. 내가 여태껏 어떤 마음으로 시댁과 당신한테 했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당신이 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여자 웃기네. 당신이 와이프라고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라고 당신이 하는 일을 왜 못하겠어? 여기서 미친 짓 그만하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그게 훨씬 덜 비참할걸?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한바탕 퍼부어주려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건가? 이 남자에게 매달려 본처 자리를 꿰고 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고요. 시모가 나를 마음에 두는 건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식모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나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남자의 이런 여성 편력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이 남자를 내게 돌려놔도 내게 남아있는 건 합가해서 시집살이 당하며 남편의 바람을 손 놓고 바라보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질책의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죠. 알았어. 이혼해 줄게. 당신 같은 남자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대신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이혼해. 이혼하는 순간까지 비밀 잘 지켜. 그리고 최대한 우리 이혼 빨리 해결되도록 협조해. 대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건 다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제 말에 상간녀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얼싸안으며 좋아하더군요. 소송을 한다는데도 좋아하는 걸 보니 위자료는 남편이 다 내줄 것 같더군요. 그나저나 상간녀의 그 꼴을 보아하니 상간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곧 시댁에 합가해야 한다는 사실과 시댁의 제사와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귀신보다 독한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무표정으로 나왔어요. 그걸 알려줄 착한 마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나를 지옥에서 빼내어줄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두는 게 좋겠죠. 다음에 있을 지옥이 그래야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도 흠칫 놀랐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서는 마음이 도리어 편해졌죠. 게다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온몸이 부들거리고 정신이 나갈 만큼 분노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딱히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으로 비참해진 마음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너무도 편안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시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미래였죠.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시댁에는 숨겨야 했기에 이혼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댁 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게다가 합가를 위한, 아니 상간녀의 시댁 합가 때문에 제 짐들은 미리 빼둬야 해서 바빴어요. 그러면서 직장의 취직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이혼이 되었어요. 싱글이 된 첫날 저는 이미 빼둔 짐을 미리 구해놓은 전셋집에 옮겨두고 자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실 이혼이 완료된 날 다음 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혼을 했으니 갈 필요도 없어 새로 구한 집에서 혼자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너 대체 어디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여기 지금 네 남편 애인 데리고 와 있어. 나한테 설명해. 어머님, 죄송한데 이미 저희 이혼해서 남이에요. 이야기 들으실 거면 아드님한테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혼을 했다고? 이혼해도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너희 그거 아니니? 그 기간도 이미 다 끝나서 저희 진짜 서류상으로도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 와서 설명해. 사실 안 가도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시모가 저한테 오라고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집안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가지런히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턱짓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시키더군요. 전 남편 옆에 앉았더니 시모가 물었어요. 너희 왜 이혼했어? 저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너무 좋아한대요. 게다가 이 여자도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넌 본처잖니? 그런 애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못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사람이 절 사랑하는 동안에는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 사랑하지 않는다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본처가 다 뭔데요?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앉아있으면서 두 사람 하하호호 즐거워요, 사랑해요 하는 거 보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제 정신이 망가지는 걸 가만두느니 그냥 지금 당장은 쪽팔려도 이혼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너희 둘만 하는 거니? 예,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이혼을 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제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잖아. 너도 데려올 거면 일 잘하는 참한 여자를 데려왔어야 할 거 아니야. 넌 네 처가 여태껏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서도 저런 머리가 꽃받친 여자를 데려와? 어머니, 말씀 좀. 이 사람 저랑 재혼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네가 나랑 못 살면 어쩔 건데? 너 알고 있겠지만 네 신혼집 그거 내 명이야. 저번에도 약속했지만 나는 너희 합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짓을 꾸며? 시모의 분노에 전 남편도 어쩌지 못하고 있더군요. 상간녀 앞이라 꼴불견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지만 시모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합가해서 이 집에서 어른 모시고 살아야 해. 우리 남편이 다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해서 거동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집에 제사는 1년에 13번 정도 있는 데다가 손님 오시면 음식 접대에 청소까지 다 해야 해. 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으면 아들이랑 결혼 허락해 줄게. 근데 하기로 했으면 일단 잘 해야 하는 건 알지? 난 일 못하는 사람은 용납 못해. 시모의 말에 상간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 남편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 설마 당신 나 속인 거야? 나는 당연히 그 집에서 우리 둘만 살 줄 알았어. 게다가 제사라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합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사 지내는 거랑 시댁 일 돕는 건 저번에 너도 다 할 수 있다며? 전 와이프가 다 하던 건데 그걸 당신이 못할 리도 없고.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말 안 한 거라고. 그래, 제사나 음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아픈 어른 수발까지 드는 건 나한테 말 없었잖아. 게다가 합가라니.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하지도 않고. 난 절대 합가는 안 돼. 어머니, 이렇다는데 좀 봐주세요. 제사며 음식 돕는 건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저도 아직 합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솔직히 사람 쓰면 될 일을 어머니가 어거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해서라도 사람을 쓰던지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묘한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다 보고 느꼈으면서도 저와는 결혼 기간 중에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었던 전 남편에게 이미 지난 일이었지만 배신감을 느꼈죠. 시모는 자신에게 대드는 전 남편을 보더니 무척 엄한 얼굴로 말했어요. 합가하기 싫으면 따로 나가 살아. 너희 돈으로. 나는 절대로 분가에는 돈 못 대준다. 그리고 합가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한테 지원하던 것도 다 끊을 거고 상속도 없을 줄 알아. 네가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쓰는 카드부터 정지하마. 결국 그렇게 카드까지 정지 먹은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상간녀와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합가하기로 했더라고요. 좀 전에 느낀 배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상간녀와 남편의 실망한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개월쯤 지났나?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 카톡까지 남기고 다 무시했더니 결국은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전 남편과 만났어요. 무슨 일로 나 보자고 했어?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일도 바쁘고. 직장 구했어? 당연하지. 여태껏 당신네 집일 도와준답시고 일 안 한 거야. 그때는 돈도 받고 있었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건데? 당신 혹시 나한테 돌아올 생각 없어? 여태껏 혼자잖아. 갑자기 이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 아파?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아니, 그 재혼한 여자는? 그 여자랑은 이혼했어.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야. 우리 본가랑 잘 안 맞아서 어머니 일 시키는 게 힘들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가 참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니까 미안함과 동시에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고 그렇더라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놈이 아닌데 수상했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헤어졌으면
다른 여자 찾으면 되잖아. 굳이 헤어진 전 부인을 찾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 일 도맡아 했잖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없기도 하고, 우리 엄마 성미 맞춰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때 그 여자 때문에 모진 말 하긴 했지만 정말로 당신을 놓을 생각은 없었거든. 거짓말을 줄줄 읊으며 말하는 짐승 새끼를 보니 기가 막혔죠. 헤어져 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리고 엄마도 당신이 돌아왔으면 하고 있고, 제사도 줄이고 병수발도 안 들어도 된대.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준대. 분가도 시켜주고. 나도 당신 말고 다른 데는 눈길도 안 줄게. 정말로 약속할게. 그 말을 믿어? 당신도 참 순진해. 그치? 어머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그럴 일 절대 없다는 데에 내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어. 여태껏 시댁 재산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오신 분이야. 이번에도 그 돈으로 우리를 부리려고 하겠지. 그리고 시댁 이야기 하기 전에 당신이 더 문제지. 여자 만나는 거 안 고쳐지잖아.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던 것도 상간녀 만나던 것도 안 하겠다며 약속해놓고 약속 무시한 채 만난 거잖아. 약속이라는 말의 무게가 너한테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 이미 다 알아. 그럼 나한테 약속이라는 말을 해? 내가 바보야? 멍청이야?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은 여자처럼 비춰지는 것도 이젠 지겹다. 앞으로 이런 말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제 말에 전 남편은 화가 난 것 같더군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구제해 주려고 했더니 뭐?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잘하는 거라고는 어른들 비위 맞추는 것밖에 없으면서. 너 같은 건 나도 싫어. 아, 엄마가 너 데려와야 지원해 준댔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됐네. 그게 당신 본심이었어? 내가 어른들 비위를 왜 맞췄는데 너랑 결혼해 보려고 악착같이 그랬던 내가 참 바보 등신이었지.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줄게. 넌 능력도 없는 놈이야.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빈정거릴 거야? 그리고 누가 능력이 없대? 너 혹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그 이야기 듣고 너 지금 나한테 능력 없다느니 그런 말 하는 거냐고. 갑자기 급발진 걸려 당황하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남편이 제게 왜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지를 시모에게 확실하게 듣게 되면서요. 전 남편이 화내고 간 날 저녁에 시모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 아들 만났니? 이야기는 잘했어? 어때?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 나도 양보 많이 하는 거야. 예전처럼 지내게 해줄 테니까 돌아와. 너도 이혼녀 되는 거 싫잖아.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엄청 화내고 갔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뭐? 아무리 애가 발기부전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넌 섬세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애가 속상해서 난린데. 시모가 알려준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나쁜 놈의 새끼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에 그렇게 화를 크게 냈던 거였고요. 재혼했으니 재혼한 와이프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걔는 안 되겠더라고.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시아버지 수발 들라고 했더니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 내가 똥오줌을 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인성 쓰고 인성이 안 됐어, 인성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너만큼 일 잘하는 애도 없더라. 제사며 행사며 다 따라와준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또 구해? 그 말을 듣는데 상간녀의 그 썩은 표정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러게, 상황을 잘 알고 유부남을 꼬셨어야죠. 하긴 어찌 보면 저한테는 귀인이긴 하죠.
그 일을 당할 뻔한 저를 자진해서 구해줬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남편이랑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남편이 제가 싫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저한테서 마음 떴거든요. 아니야, 얘. 그런 말 마라. 우리 애 아직도 너 좋아해.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자기 처지가 지금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요. 전 남편이 그 모양이면 더더욱 재결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애는 가지고 싶거든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하긴 남편 꼴이 그 모양이라 재혼이 가능하겠냐마는 시댁 재력이면 원하는 며느리 구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했더라고요. 시댁 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은 나가서 또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그걸 그 상간녀가 알게 되고 여자가 빡 돌아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래서 재버릇 걔 못 준다는 말이 생겼나 봐요.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상간녀에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돌아오겠다니. 돌아가기라도 하면 또 똑같은 짓거리 할 것 뻔히 하는데 제가 그 아수라장으로 제 발로 들어갈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모를까. 고운 정도 미운 정도 다 떨어져 버린 지금 저한테 뭘 바란 건지. 게다가 본인 몸 상태가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라 하는 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생각조차 않을 일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받아줄 확률 0%인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짓거린 건지 생각할수록 답 없는 놈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시모는 미련이 남는지 간간히 연락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더 꼴사납게 됐죠. 그 나이에 돈 없어서 부모에게서 독립도 못하고 그 몸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나고 이혼을 2번이나 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혼나서 눈치만 보는 불쌍한 남자가 됐죠. 상간녀도 지금쯤 후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상간녀는 초혼이었거든요. 첫 결혼에 호되게 당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저에게 당했던 그대로 당하고 헤어지게 되었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열심히 거둔 거니 할 말은 없겠죠. 이혼 후에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니 여전히 기분이 더럽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남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이 사연을 다 들은 여러분도 제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셨겠죠? 하지만 그땐 저도 시모의 경제력이 제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지나고 나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시원하게 제 뒤통수나 쳐버린 전 남편에게 하늘도 노해서 천벌을 내렸나 싶더라고요. 영원히 그놈은 죽기 전까지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투른 사연을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